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소장 박현진입니다. 오늘 신뢰할 만한 AI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의 핵심 주제인 인공지능 신뢰성의 대두와 그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1956년도에 처음에 개념이 정립되고 나서 두 차례 암흑기에 봉착했었습니다. 근데 2010년경에 딥러닝 알고리즘이 개발되면서 그래서 제2의 AI의 부흥을 불러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축적된 대규모의 데이터가 있었고,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가 급진정이 됨에 따라서 오늘날의 AI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범용 도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지의 작용을 모방하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사용의 편의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 수행이 가능함으로써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과 경비 절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바둑과 게임에서 보듯이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기술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컴퓨팅에서의 연구의 비전이자 목표였으며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의 집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AI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죠. 제조나 농업과 같은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과 같은 서비스, 혹은 물류 이런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예술 분야, 미술과 음악 같은 분야라든지 의료와 교육 같은 분야에까지도 AI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코로나에 인공지능이 결정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코로나의 대응, 감지, 혹은 백신 개발 등에서도 널리 활용이 됐고, 그다음에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에서도 활용이 된 여러 가지 예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AI나 빅데이터 기업들이 감염증을 조기에 예측하거나 감시하는 데 활용이 됐죠. 코비드를 최초 예측한 블루닷이 바로 AI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 감염증을 시각화해서 감염의 감시 역할을 한 힐스맥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AI가 많이 활용이 됐죠. 스마트 비드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를 인식해서 근로자 간의 거리가 2m 이내에 들어오거나 10명 이상이 모이면 경고를 발할 수 있게 해줬고요. 또 출납원 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구매 물품들을 개선도에 두면은 제품을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진단 키트나 백신 개발에 적절하게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진단 키트를 3주 만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AI 기반의 빅데이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화이자나 모더나에서도 모더나의 백신 개발에서 AI가 적절히 활용이 됐습니다. 화이자의 경우에는 코로나의 임상 실험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활용됐는데, 특히 모더나에서는 통상적으로는 유전자 서열이 공개되면 백신을 개발해서 임상에 들어가는데 보통 20개월이 걸리는데, AI 기술에 힘입어서 공개된 2달 만에 임상 실험한 경우, 임상함으로써 우리가 코로나에 대응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역할로 우리의 일자리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4차이에서 발표를 했는데 2030년도까지 자동화로 인해서 7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는데 반대로 73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없어진 일자리가 있지만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해서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약 4억 개에서 8억 개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이런 AI로 인한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약 5억 개에서 9억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인공지능의 수준도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나라 인공지능의 수준이
대략 10위권 중반 정도로 발표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았는데, 최근에 토토이스에서 발표한 자료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수준이 획기적으로 올라가서 세계 5위가 됐습니다. 2019년 말에 인공지능의 국가 전략이 발표되고, 또 이에 발맞춰서 여러 기업 및 연구소들이 투자를 대폭 늘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세계 60개국이 이걸 대상으로 해서 경쟁력을 분석했는데, 이 중에서 인프라 6위, 개발 분야 2위, 국가 전략 7위 등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만, 반대적으로 일반 인력 수준은 19위, 그다음 규제 분야에서는 50위, 연구나 시장 측면은 15위, 18위 등으로서 약해서, 우리가 이런 약한 분야에 좀 더 중점적인 투자를 한다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수준은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신뢰성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기술이나 혹은 제도들이 다 그렇듯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해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AI 역시 잘 활용할 때,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인간의 능력을 보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로 사용되는 좋은 케이스가 있지만, 잘못 활용돼서 무기로 활용돼서 인간을 살상하는 데 활용된다면은 터미네이터 같은 것과 같은 끔찍한 미래를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AI의 진화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야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처음에 2012년도에 이미지넷을 통해서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영상을 인식하는데 획기적인 기술로서 대두가 됐지만, 그 반면에 공정성이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 안전성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도에 구글 포토에서 흑인을 고릴라로 잘못 태깅한 경우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습의 대표적인 것으로 예를 들면 편향성입니다. 주로 백인 남성의 데이터, 영상을 통해서 사람 인식을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 흑인의 경우에는 인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심지어 동물로 인식하는 경우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AI가 직원을 채용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아마 2018년도에 아마존에서 도입했을 때는 아마 여성 지원자들을 채용해서 배제하거나 점수를 낮게 주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직원들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 여성에 대한 불이익이 나타난 경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2016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테이라는 챗봇을 발표를 했죠. 챗봇이 이 사용자들이 잘못된 것을 학습시키는 바람에 페미니즘을 강하게 반대하거나 히틀러를 우상화하거나 혹은 등의 여러 가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서비스를 시작한 지 16시간 만에 중단된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또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 문제가 발생했는데, 영국에서 대입시험을 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그동안의 성적을 이걸 중심으로 해서 대입 예상 성적을 이걸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든 바가 있는데, 이때 상대적으로 빈곤 지역의 공립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평가된 결과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사립학교 학생들이 더 유리해져서 영국 수험생들이 이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서 취소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평양성은 결국 잘못된 데이터나 아니면 데이터가 너무 작은 경우에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제대로 된 데이터가 집어넣어야지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하듯이 제대로 된 지식과 제대로 된 학습 데이터를 획득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테이와 같은
현상이, 그 사건이 한번 일어났었죠. 이루다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벌써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챗봇 이루다가 발표가 돼서 출시 2주 만에 75만 명의 사용자가 등록하는 등의 붐을 이뤘지만, 성희롱 문제나 성혐오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논란도 있었죠. 카카오톡 데이터를 약 100억 번의 입법 수집했다는 논란으로 인해서 에 대해서 문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중단하는데, 이런 편악성 문제를 해결하고 내년에 다시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편악성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영상 제작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쉬워지다 보니까 요즘에 디지털 휴먼이, 다시 AI가 만든 사람을 닮은 디지털 휴먼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아마 디지털 휴먼은 최근에서는 릴리 맥케라부터 시작한다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한 300만 명가량 해당했고, 모델로도 활동하고 가수로도 활동을 하면서 2020년에만 130억 원의 수익을 올렸죠. 그래서 이에 맞춰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휴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루이라고 하는 가상 가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품 홍보 모델로 LG에서 김리아를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다양한 고객 상담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가정교사로 활동한다든지, 또 AI 아나운서로 활동하는 등의 다양한 디지털 휴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는 박정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얼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얼굴이고요. 초상권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가상얼굴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진짜 사람인지 이 가상 인간인지 전혀 짐작하기가 어렵죠. 굉장히 AI 도움을 받아서 사람과 구별이 거의 불가능한 형태의 디지털 휴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AI를 기반으로 한 저작도가 만들어지면서죠. 최근에 만든 저작도로는 에픽게임즈, 메타버스로 유명한 에픽게임즈에서 에픽게임즈가 만든 언리얼 엔진에 디지털 휴먼을 1시간 내에 제작할 수 있는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라는 것을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런 기술 발전을 통해서 디지털 휴먼이 좀 더 인간다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이런 디지털 휴먼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인플루언서나 가수, 아니 광고 모델 등의 인간 일자리가 대체된다든지, 아니면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사기가 생기는 경우에 우려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지난 오바마 정부 때에 미국의 배우인 감독인 조던 피플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이 한 발언을 오바마가 한 것처럼 조작한 경우가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이유로 이런 상대방의 얼굴을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보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AI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 조작이 쉬워지기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떠나서 정보 조작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역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캠브리지 어널리티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캠브리지 어널리티카는 2013년에 설립된 AI 빅데이터 회사입니다. 여기에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을 해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에서 거기에 있는 주민한테 페이스북에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을 했죠. 밑에서 보시는 그림과 같은 이 브렉시트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그 광고를 맞춤형 광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 주민들이 브렉시트를 부정하도록 그렇게 유도했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또 미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도널드 트럼프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개입을 했다라는 증언들도 있음으로 인해서 이 정보를 조작해서
사람의 의견을 오도하는 그런 사건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쉬운 정보 조작을 막기 위해서 이 글로벌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죠. 2019년도 6월 달에는 아도비에서 이 조작된 이미지를 판별하는 기술, 더 나아가서 조작된 영상, 딥페이크를 판별하는 기술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AI가 정치 광고에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는 여러 가지 금지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영상 인식이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영상 인식이 CCTV에 활용하는 경우죠. 중국에서는 채낭, 우리말로는 천망이죠. 하늘의 그물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14억 인구를 CCTV를 6억 대를 설치하면서 1초 만에 영상 인식을 해서 누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고,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걸음걸이를 통해서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표돼서 모든 CCTV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CCTV가 학교를 비롯해서 음식점이나 주유소, 지하철, 호텔, 공중 화장실이나 은행, 관공서 등에까지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하면서 한편으로서는 가기만 하면 신원을 인식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원 증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고 결제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정보가 잘못 활용될 경우에는 개인의 정보 침해로 발전할 우려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 신생아의 혈액형이나 유전자 정보까지도 또 추집함으로 인해서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의 신원을 잘못 활용되는 경우가 생김으로써 빅브라더가 발생할 수 있는, 감시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사생활이 감시당할 수 있는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영상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데이터를 하면서 생기는 오남용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신용사회 건설을 명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신용평가 시스템이 아마 14억 중국인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할 우려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2014년에 발표를 해서 올해까지 구축을 하는 걸로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금융 정보들, 세금 납부라든지 대출 상황, 그다음에 사회 정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혹은 대중교통 요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와 더 나아가서 효도 점수까지도 파악한다고 하고 있고, 온라인에서의 활동들, 즉 온라인 대화 내용이나 쇼핑 습관, 그다음에 게시글의 신뢰성 등의 것을 점수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회적 신용점 평가 점수를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취업이나 해외여행, 혹은 자녀의 학교 입학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서 빅브라더 사회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소재의 캐논 카메라에서는 출입할 때 직원들이 웃어야만 인식이 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영상 인식에 또 다른 오남용 케이스로 등장하고 있고, 또 자율주행에서도 이런 영상 인식 오남용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0년에 자율주행 차가 100km로 질주하는데 앞에 전복되어 있는 트럭을 인지하지 못해 100km로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죠.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트럭에 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학습한 바가 없기 때문에 트럭을 하늘로 그냥 인해하는 경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상당히 발달을 하긴 했죠. 영상인식이 에러율이 아주 낮아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인식을 잘못하면서
오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인식의 기능을 이용해서 예술작품의 진위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국립미술관에 소장되는 루벤스의 삼손과 델라가 이전부터 위작이나 여부 때문에 진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AI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AI는 가짜로 판정했는데, 영국 국립미술관에서는 AI의 분석 결과를 인정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이런 것들이 AI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굉장히 놀라운 영상인식 능력을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입력에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취약하다는 것을 지는 예도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다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옆에 이런 노이즈를 보이면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노이즈에 의해서 오히려 긴팔 원소로 인식한다든지, 돼지에 아주 약한 노이즈만 넣는데도 여객교로 인식하는 이런 경우가, 그래서 영상 인식을 의도적으로 잘못 인식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바나나로 잘 인식을 하는데 거기다가 조그만 스티커를 하나 붙임으로 해서 이게 토스터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호등이나 번호판, 표지판에 이런 작은 스티커 하나만 붙임으로 인해서 표지판을 잘못 인지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적인 방해가 가능함으로써 자율자동차에 굉장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인공지능이 출판업의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긴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에 의해서 독서의 편향성을 유도한다는 것인데, 그동안에 미국에서는 출판 시장이 10년째 계속 정체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제약되다 보니까 여가 시간 증가로 인해서 출판 산업이 작년에 10% 정도 성장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온라인 구매는 늘어났지만 오프라인 서점은 매출이 크게 악화됐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독자들이 브라우징을 이용해서 자기가 내용을 좀 보면서 필요한 도서를 구매하는 것보단 알고리즘이 추천하거나 검색해주는 것에 의존하다 보니까, 작년에 아마존 판매에서 10위 중에서 9개가 기존에 나왔던 작품, 기존에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을 추천함으로써 2020년에 나왔던 신간들은 판매가 매우 저조한 그런 편향성이 있었다라는 보고가 있으면서 우리의 구매 패턴을 왜곡시키는 그런 것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의 윤리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사건은 유명하죠. 이 배기가스 조작을 함으로써 검사할 때는 배기가스가 낮게 나오도록 그렇게 조작을 함으로써 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또 전형적인 인공지능의 이슈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앞에 장애물이 있었을 때 이거를 피하면서 건널목에 지나가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데, 그대로 자동차에 있는 사람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충돌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피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치릴 것이냐, 뭐 이런 것은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누구를 죽일 것이냐는 문제인데, 자동차에 탄 사람의 숫자와 건너가는 사람 숫자가 달라질 때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것이냐, 그 다음에 한쪽은 노약자나 어린이들 있을 때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이냐, 혹은 건너가는 사람들이 신호 위반을 할 경우에는 어느 쪽에 피해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AI가 한테 주어진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인공지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구글 포토는 옛날에 코닥에 하고도 비교가 되는데,
코닥이 사진 산업을 독점하면서 수십 년간 백인의 피부톤에 적합한 인화 기술을 개발 보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코닥이 사진 인화 시에 피부톤을 보정할 때 참조하는 것을 설리카드라고 해서 백인의 특화되게 피부톤을 보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인이나 흑인에 대해서는 혹은 황인종에 대해서는 피부톤이 잘 보정이 제대로 안 되면서 거의 구별할 수 없는 형태가 드러났죠. 그래서 78년도에는 코닥은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런 오인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코닥이 모든 인종에 다 잘 듣는 새로운 형태의 셜리카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현상이 구글 포토에서 나타난 것이죠. 2015년도에 백인에만 특화됨으로써 IT계 미국인을 고릴라로 이식한 그런 오인이 생겼는데, 이것은 과거의 코닥의 셜리카드와 유사한 형태의 실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의 문제도 유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1940년대에 일리노이주에서 가석방위원회가 각 개인이 주관적이고 일관성 없는 가석방 결정을 한다라는 문제가 제기돼서 이걸 과학적으로 예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에 대한 보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재범 예측 소프트웨어인 컴파스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좀 더 과학적인 예측에 대한 보완하기로 대한 결정에 대한 대응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뉴욕타임즈에서 법 집행 시 예측 시스템으로 사용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2016년도에 컴파스가 인종 편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표를 했죠. 흑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재범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백인에 대해서는 재범 확률이 낮다고 판단해서 실제로 가석방된 백인이 이 살인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의 편향성을 막기 위해서 보완된 컴파스가 다시 인간의 편향성을 그대로 답습한 경우가 있었다. 뭐 이런 보고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AI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의 답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 나아가서 과연 인공지능이 이런 구체적인 하나의 케이스 외에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2030년까지 약 1.3경 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제적인 효과는 누구한테 갈 것이냐? 이것은 AI를 좀 더 잘 활용하는 기업인과 슈퍼 개인한테 가면서 소득 양극화가 더 벌어질 것이다 라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상위 1%가 전체 부의 18%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마 AI가 적용되면서 AI의 활용 여부에 따라서 이 소득의 양극화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개인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격차도 심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AI의 미국과 중국이 기술 폐경 경쟁에는 2강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 강과 다른 국가 사이에 부의 격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통해서 사회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류가 그동안 만들어 나왔던 이 민주사회 체제를 위협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AI가 국민의 감시나 통제로 활용될 경우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감시 통제, CCTV 등을 이용한 감시 혹은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 형태도 발전할 수가 있고, 반정부 이런 행동이나 표현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통제할 수 있지 않냐라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자동화된 살인 무기로 인해서 인간에 대한 파멸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소셜 엔지니어링 기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선택을 한 것이 정말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돼서 좋아하게 됨을 당한 것에 대한 의문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은 우리가 그동안
인류가 만들어놓은 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데 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성은 몇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소프트웨어가 혁신도 빨리 되지만 소프트웨어가 퍼지는 것은 순식간이죠. 문제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AI에 잘못된 알고리즘이 한번 들어가면 이것이 확산되는 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 다른 제품이더라도 그 안에 같은 알고리즘이 사용된다면 제품의 여부 없이 전 세계에 똑같은 편향성이 광범위하게 펴지는 경우를 이전에 여러 가지 케이스로 봐왔습니다. 또한 AI의 경우에는 문제를 검증하고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확률적인 추론에 기반하기 때문에 일종의 블랙박스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왜 이걸 잘못 파악했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규칙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가 명확해서 규칙을 바꿈으로써 혹은 규칙을 파악함으로 인해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수정이 쉬운데 반해서 인공지능은 확률적 추론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파악할 건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것을 고치는 것도 쉽지는 않다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주저할 경우에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GDP를 연간 1.2%씩 상승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적용해야 되는데 이런 경제적 가치 때문에 이런 역기능 때문에 이걸 주저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기능을 빨리 없애서 사회적 수용도가 저하가 되지 않도록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인공지능 윤리,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많은 국가, 기관, 대학,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AI 윤리 원칙들을 발표했고, 하버드의 버크만 클라인 센터가 그동안에 발표됐던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윤리 원칙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에 이걸 다 모아서 대표적인 8가지 인공지능의 윤리 원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8대 원칙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안전과 보안,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공정성과 차별 금지, 기술에 대한 인간의 통제, 그 다음에 전문가의 책임에 대한 강조, 그 다음에 인간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사용돼야 된다. 이런 8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적인 접근이나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기술적인 접근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만들었던 인공지능들이 구체적인 문제 하나만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공정성이나 사회적 편익은 고려하지 않을 뿐더러 이 프라이버시나 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서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데이터를 많이 넣어야지 성능이 좋아지는데, 그러면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수 집단에 맞춰서 최적화하다 보면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모델이나 알고리즘 설계할 때에 정확한 윤리적인 원칙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위한 목표를 명시화하고 개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측정하도록 만들고 이에 대한 목표를 주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인 접근의 형태고요. 그래서 이미 기술적으로 접근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해서 당초에 옵티마이즈가 최적화되도록 만들다 보니까 반대로 다른 사회에 대한 편익이나 부상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내비게이션 앱이 개인이 가장 빨리 가도록 도착하도록 하다 보니까 반대로 전체적으로 혼잡을 가중한 쪽으로 발전한 경우도 볼 수 있어서 있고요. 또 그다음에 개인 맞춤형으로 뉴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것이 반대로 이 필터가 다른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되도록 계속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생김으로써 이런 기술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신뢰성에 대한 기술 표준을 만드는 노력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신뢰성에 대한 정량화와 표준화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성을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공정성, 경고성 혹은 대표적으로 설명 가능한 기술 개발이 미국이나 유럽,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기술 개발이 일어나면서 이런 공정성과 설명 가능한 AI 기술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이 미국이나 유럽, 우리나라 등에서 정책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고, 특히 유럽에서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이나 인공지능 백서 등이 발표됐고, 그 다음에 평가 항목이 발표되면서 지난 4월 달에는 인공지능 법안이 제안이 됐습니다. 이 인공지능 법안에서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위험도를 4가지를 분류하고, 이 중에서 특히 고위험도의 경우에는 안전이나 기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월 달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을 발표하였고, 개인정보위원회나 금융위원회에서도 관련된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련된 법률안이나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등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자율적인 활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1단계에서 윤리 현장을 발표를 한다든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이에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업의 가버넌스를 발표하면서 관련된 조직을 만들고 또 조직 내 프로세스를 정립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들을 기업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런 응용지능에 나타나는 프라이버시, 공정성, 안정성 이런 문제들은 인공지능만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사회적 기술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이 확산이 빠르고 굉장히 해결이 어려울 뿐더러 기회병이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분야에 따라서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의 기술이 만능은 아닙니다. 그 AI 기술이 적용되는 곳에 따라서 그 능력이 있고 그 능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 요소에 맞춰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용 분야를 잘 한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앞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